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태극기 속 음양과 사괴의 원리, 서울의 사대문인 숭례문과 흥인지문에 담긴 이니에지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한 인물이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주의, 우리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이름, 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의 정신세계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철학의 거인, 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학자라고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의 사상은 중국을 넘어 한반도의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하는 설계도가 되었고, 일본과 베트남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천재소년이었던 인간주의의 뜨거웠던 삶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단 두 글자로 설명하려 했던 경이로운 철학체계 성리학의 핵심, 그리고 그가 우리 역사와 현재에 남긴 찬란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까지 방대한 분량으로 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주자의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인간주의. 그는 누구였나?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한 인간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주자의 철학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주의를 만나봐야 합니다. 그의 삶은 결코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는 중국 남송시대인 1130년 지금의 푸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방관리였는데 주의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4살 때 이미 효경을 읽고 책 표지에 이렇게 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쓸 정도로 조숙한 아이였죠. 흔히 말하는 될성부른 나무였던 셈입니다. 1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의 최고 단계인 진사에 합격하는 말 그대로 소년급제를 합니다. 주변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고 모두가 그가 탄탄대로를 걸으며 재상이 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당시 남송은 북쪽의 강력한 여진족 국가, 금나라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금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주전파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주화파가 격렬하게 대립했죠. 주의는 확고한 주전파였습니다. 그는 오랑캐와는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다며 강력한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세력은 주화파였습니다. 특히 재상이었던 한탁주와의 갈등은 그의 정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의는 권력자의 비리를 서슴없이 비판하는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 한탁주를 나라를 망치는 간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이런 주의가 얼마나 껄끄러웠을까요? 결국 그는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의 학문은 위학, 거짓된 학문으로 매도당했고 그의 제자들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의 자신도 여러 차례 파직과 좌천을 경험하며 그의 공식적인 관직 생활은 다 합쳐봐야 고작 9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년이 넘는 세월은 사실상 야인으로 학문 연구와 후학양성에 매진하며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 실패는 그에게,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순탄하게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면 우리는 성리학이라는 위대한 학문 체계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그는 자신의 고향인 무이산의 무이정사와 같은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평생을 바친 거대한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져 있던 유학 사상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독과 학문적 열정 속에서 동아시아를 지배할 철학, 성리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챕터 2 성리학, 세상을 설명하는 위대한 시스템. 자, 이제 주의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리학, 이름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 핵심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단 두 글자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리와 기입니다. 이것을 이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리와 기가 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멋진 집이 한 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 즉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기둥은 어디에 세우고 창문은 어디에 낼지 정하는 원리 말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원리, 법칙,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 린입니다. 둘째, 설계도만 있어서는 집이 지어지지 않죠. 실제로 집을 구성하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벽돌, 나무, 흙, 시멘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의 물질적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주인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이 인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국화가 국화일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원리, 즉 국화의 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가 흙과 물, 공기 같은 재료, 즉 기를 만나 현실의 노란 국화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의 리, 즉 인이의지와 같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혈과 육체라는 기와 결합하여 나라는 한 명의 개별적인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리는 하나이고 보편적입니다. 사람의 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는 사람마다, 사물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맑고 깨끗한 기를 받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탁하고 불순한 기를 받아 태어납니다. 키가 크고 작은 것, 성격이 급하고 느긋한 것, 머리가 좋고 나쁜 것, 이 모든 차이는 바로 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인은 설명했습니다. 이 이기로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주의 생성 원리에서부터 인간의 본성, 사회 질서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리와 기라는 단일한 틀로 일관되게 설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은 것과 같은 철학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챕터 3 어떻게 살 것인가? 심성론과 수양론. 좋습니다. 세상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어떤 답을 주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의 심성론과 수양론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의 철학의 정수이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인간의 본성, 즉 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리 그 자체인 본연지성, 본연지성입니다. 이것은 인이의지와 같은 절대적으로 선한 도덕 본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본연지성이 현실 세계에서 기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기질지성, 기질지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에는 맑고 탁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맑은 기를 받으면 본연지성이 그대로 잘 드러나지만 탁한 기를 받으면 이 선한 본성이 가려지고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인이라는 본연지성이 있지만 탁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이 이기심이나 질투심에 가려져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의 답은 명확합니다. 수양을 통해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탁한 기를 맑게 하고 불순한 기를 순수하게 만들어 마치 먼지 낀 거울을 닦아내듯 우리 안에 잠재된 선한 본성인 본연지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자 성리학의 최종 목표, 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수양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거경과 경물치지입니다. 거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경건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정신수양법입니다. 오늘날의 마음 챙김이나 명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경물치지는 성리학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한다는 뜻이고 치지는 알물 끝까지 밀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내 앞에 놓인 찻잔 하나에서부터 사회현상,
자연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과 사건에 담겨 있는 리를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암과 행동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내면적 성찰, 거경과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 경물치지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사물의 이치와 나의 본성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 즉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챕터 4 위대한 업적, 사서집주와 주자가래. 주의가 위대한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편집자이자 교육혁명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의 사상이 수백 년간 동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서집주입니다. 그 이전까지 유학의 기본 경전은 오경, 시경, 서경, 역경 등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경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일반 학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죠. 주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분량이 적은 4권의 책을 새롭게 재조명합니다. 바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입니다. 주인은 이 4권의 책, 즉 사서에 자신의 철학적 관점에서 상세한 해설과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라는 책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이기론과 심성론을 바탕으로 사서의 구절들을 재해석하고 하나의 일관된 철학체계로 엮어냈습니다. 이 사서집주의 등장은 유학사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오경이 아닌 사서를 먼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서집주는 유학의 표준 교과서이자 모든 해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응시자들은 모두 사서집주의 내용을 달달 외워야만 했습니다. 주의의 해석이 곧 정답이었던 셈입니다. 이 책 하나로 그는 이후 700년간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자가래입니다. 이것은 관혼상제, 즉 성인식, 혼례, 장례, 제사와 같은 일상생활의 예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주인은 성리학적 이념이 단순히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자가래는 그 실천 매뉴얼이었던 셈이죠. 조선시대에 이 책이 도입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예법과 생활 양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영향은 오늘날 우리의 관혼상제 문화에도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챕터 5 주자의 그림자, 역사에 남긴 빛과 어둠. 주의의 성리학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사상적 기틀을 제공했습니다.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고 조선은 500년간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퇴계 이황과 율곡이이는 주의의 사상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조선 성리학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성리학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선비 정신을 낳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선비들의 기계는 성리학이 남긴 긍정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의병들의 정신적 뿌리 역시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주의의 사상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째, 교조화의 문제입니다. 주자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다른 생각이나 새로운 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비판은 곧 사문난적, 즉 유학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역적으로 몰려 탄압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실학처럼 실용적인 학문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엄격한 신분 질서와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은 사회의 위계 질서를 정당화했습니다. 왕과 신하, 양반과 상민,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하늘이 정한 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재가를 금지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데 성리학적 명분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셋째, 공허한 명분론에 치우쳐 실리를 놓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던 조선 후기, 현실적인 외교나 부국 강병책보다는 오랑캐와의 명분과 의리를 따지는데 골몰하다가 국력을 쇠퇴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자의 성리학은 조선 사회에 안정적인 질서와 높은 도덕적 이상을 제공한 빛인 동시에 사회를 경직시키고 변화를 가로막은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챕터 6 현대, 우리는 왜 다시 주자를 읽어야 하는가? 1200년 주의가 세상을 떠난 지 800년이 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 시대에 900년 전의 낡은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다시 주자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첫째, 주자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주의의 수양론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거경,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경물치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사상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문화적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왜 예의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하며 교육에 그토록 열정적인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주자의 성리학과 만나게 됩니다. 주자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물론 그의 사상을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사상에 담긴 권위주의와 성차별적 요소는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 전체를 낡은 유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우리 정신사의 소중한 자산을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꿈꾸었습니다. 비록 그 꿈이 때로는 독단과 경직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인간의 이성과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치열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이라는 집을 어떤 설계도 리와 어떤 재료, 기로 지어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